네, 6월 1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저희 시사인 뉴스인의 가장 시그니처 코너라고 할 수 있죠.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다가 특별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30만 이벤트로 1열 직관 이벤트 모집했는데요. 예. 그 사이에 35만 가닿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줘요? 예, 오신 저희가 분들은? 오신 분들 따로 선물 드리고 와. 있습니다. 이따가 살짝 나도 줘요. 예, 장성철 소장님한테도 드리는 것으로 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두 분한테 다 드려야죠. 주지 예. 말아요. 너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소중한 건데. 엄청 많이 오셨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더 받고 싶었는데 스튜디오가 뒤에 계신 분 손 작아서.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만해. 자, 또 미안해요. 와중에 또 저희 35번 가까이 된 걸 축하해 주시면서 대츠 오케이님이 슈퍼챗까지 써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함께 해주신 두 분 덕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 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죠. 황정민이신가요? 자, 오늘 저희가 말말말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박성태 실장님의 말말말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200만 원이 없었다. 없어? 줄까? 어디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늘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장 사장님 텐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쓰고 고맙습니다. 200만 원 쓰고 줘. 만수무강하시죠. 뭐 이 정도쯤이야. 200만 원이 생겼다. 근데 욕하지 말아요, 윤석열 정권. 200만 원이 생겼다. 저는 뭐 그만할게요, 이거는. 200만 원? 근데 어떤 200만 원인지 알려주셔야 저 됩니다. 500만 원이 없었다. 아이고, 안 됐네요. 어떤 200만 원이죠? 이거는 그 액트지오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으로 추정되는 곳에 유망 구조가 많다 7개나 라고 분석한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못 냈잖아요. 시사인 특종입니다. 시사인의 아주 훌륭한 기자가 예. 특종을 해서 예. 우드사이드부터 요즘 시사인이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네. 시사인 엄청- 주가도 올랐어요? 예, 지금 35만으로 올랐습니다. 시상장은 안 돼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취재를 잘해서 우드사이드 그다음에 액트지오의 법인세 문제도 냈잖아요. 근데 회계상 잘못으로 못 냈다는데 납득이 잘 안 되죠. 1인 기업에 무슨 회계상입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내라고 했는데 안 낸 거예요. 왜? 돈이 당장 그쪽이 부족해서 안 냈겠죠. 200만 원이. 200만 원이 없었겠다기보다는 사실 딴 데 쓸 데가 많으니까 안 넣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 2천조 원에 달하는 유망 구조를 분석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심해 탐사는 예술 영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은은 화가 고 유명한 있죠. 예. 이분은 되게 가난 속에서도 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명작을 그렸지만 심해 탐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술이 아니다. 예술이 아니죠. 예. 능력이 있는 분들은 풍부히 일감이 있어요. 아무리 최근에 유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2000년대 후반 요때보다는 심해 탐사가 줄었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일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분이 세계 최고면 일감이 없었겠어 200만 원 못 냈겠어요? 아니죠. 네. 상식적인 추정은 한물 간분이어서 일감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숨겨진 보석을 못 알아본 게 저희가 아닐까요? 좋은 아브레우 지적이에요. 박사의 네. 반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랑 인터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영어로 같습니다. 영어로 예. 할 거예요? 우리 영어 할 수 있죠. 통역. 통역 예. 쓰죠. 정확한 이 번역을 해야 리얼리? 되니까. 가스 오케이. 예. 왜냐면 땡큐, 바이든 땡큐. 날리면 될 수 있어서 그럼요. 예, 정확하게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진 보석을 못 알아본 게 아닐까? 좋은 지적이에요. 이런 지적 아주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미국의 퇴적 지질학회 학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숨겨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200만 원을 못 냈다? 4년간 그거는 일감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는 게 저의 합리적인 1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석유공사에서 귀신같이 찾아내서 네. 우드사이드 직원이 4,500명이 넘는 우드사이드가 여기 없어 털고 갈게 했던 거를 가망이 없다. 거기 네. 많아라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파봐야 된다. 우리가 네. 동해를 팔 게 아니라 요 액트지오를 파야 된다. 액트지오랑 석유공사랑 대통령실이랑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파봐야 된다. 요거는 시추 성공 확률이 제가 볼 때 95% 정도 된다. 액트지오 파면 95% 나온다. 문제가 있다 여기는. 나온다. 천공이 아. 나옵니까? 지공이 나옵니까? 천공까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만 파도 나옵니다. 예. 자, 최남호 산업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액트지오 계약 때 체납 사실은 몰랐다. 계약하는 데 있어서 납세 증명이 필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좋아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도
그렇게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중요한 국책 사업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냥 세금 좀 못 내도 되고 매출도 좀 없어도 되고 1인 기업이라도 되고 경력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큰 회사가 아니라도 실력 있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건지 대한민국 역사상 어떠한 계약을 맺었을 때 과연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지 한번 사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특별히 액트지오에만 그렇게 관대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박성태 실장님의 의혹 제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브리핑하고 발표했는데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발목 잡고 흠집 내려고 그러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자세입니까? 발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그랬어요? 아. 네, 못 잡았어. 예. 대통령실은 의외로 이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자신들도 사실 몰라요, 잘. 잘 모르나요? 잘 몰라요.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한 국정 브리핑인데 잘 모르는 잘 몰라요. 사안인가요? 산업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석유공사도 잘 모르고 의혹 제기되면 그냥 그때서야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액트지오를 찾아내가지고 계약을 맺었는가. 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액트지오의 이 박사랑 같이 공동 논문을 같이 만든 공동저자. 저자가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거기 아닌가? 그분이 경향이 보도한 건데 2003년에 이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랑 같이 논문을 썼던 네. 무슨 심해 저류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 긴 거. 한국인 아니야? 아니요, 그게 무슨 마릭인가 뭐 뒤에 닉자 들어갔는데 그죠?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보도에. 네. 그분이랑 같이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검증 자문에 들어갔던 두 명 중에 한 명이다. 요거예요. 아, 그냥 그러면 그런 분을 또 어떻게 소개시켜 준 건 아니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귀신같이 네, 어떻게 제시하는 사실상 지인이잖아요. 공동 저자면 모르는 사람이랑 우리 같이 논문이나 써볼래?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너 관상이 좋아. 논문 같이 써볼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증을 왜 지인한테 하냐? 요거는 제대로 된 검증이냐라는 그럼 의문이 드는 다행이네요. 거죠. 다행. 어떤 점이 그러면은 다행이죠? 예. 김건희 여사나 천공이 연루되지는 않은 것 같다. 아,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천공이 찍어준 사람은 아니다. 네. 아, 그럴 수 있죠. 천공이 갑자기 이제 기도하다가 이 사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모릭 요게 교수라고 합니다. 모릭, 예. 모릭. 그것도 찾아봐요? 찾아가더라고. 예, 모릭. 데이빗 모릭 교수. 예. 데이빗 맞죠? 데이빗. 예. 게어스 맞아. 그 액트지오랑 계약 맺은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직 아까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고. 파보면 95% 나온다. 이렇게 예.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그리고 일단 부정확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건 좀 복잡한 거예요. 제가 약간만 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대통령인지 산업부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성공 확률이 2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레우 박사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석유가 나오려면 이게 이제 유망 구조여야 되는데 여기가 근원암이라는 게 있고 이 근원암이 원래 석유가 들어있는 암이에요. 근데 여기가 암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면 저류암이라는 밀도가 낮은 암석층에 이게 석유가 모여야 돼요. 네. 못 도망가게 덮개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트랩이라고 그래요. 네. 이 네 개가 완벽히 돼야 석유가 나올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 가능성. 그것도 예, 그쵸. 예. 무조건 있는 게 그런데 아니라. 이해되셨죠? 좀 어려운데 이해되셨어요? 된 걸로 할게요. 표정이. 근데 요 네 개 아브레우 박사의 인터뷰 내용은 요 네 개 각각의 확률을 곱했더니 2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조선일보 그대로예요. 예를 든 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6% 정도가 6% 정도의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되니까 해서 20% 정도 나온다는 게 아브레우 박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최경식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오. 제가 늘 그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20%면 사실 석유 자원 개발의 20%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맞냐 그랬더니 그렇게 계산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 20%는 이 암석층 구조가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맞다라는 게 20%지 여기서 돈 되는 석유가 나올 확률이 20%라는 게 아니다. 아, 그럼 더 낮겠네요. 요거는 예.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예. 성립될 확률이 20%.
이 구조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구조가 맞네 하고 여기서 탐사 시추를 해보면 물론 정확히 이 구조가 100% 떨어진 게 이게 20%라는 거예요. 네. 이 구조가 맞을 확률에서 여기서 시추를 해보면 어떤 데는 실제 동해에서 남해에서 대륙붕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팠는데 너무 조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박정희 채산성이 대통령 되지 않는다. 그거 말고도 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너무 조금 나오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천억 들어서 파서 100억원어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야 되겠다. 덮어요 다시. 그러면 이게 실제 석유가 있는지 봐야 될 2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는 있는데 채산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비용 대비 투입이 많을지 보는 3단계가 있는데 네. 이 1단계가 맞춰질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산업부 장관도 잘 모르고 대통령도 잘 모르고 일단 질러놓고 봤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석유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댓글에 러블레이님이 윤 정부는 공부를 시키는 정부다. 네. 듣기 평가를 국정초에 그렇게 시키더니 했더니 저희 이제 박성태 실장님은 석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원개발 쪽에 오. 출입을 잠깐 15년 전에 했었어요. 어쩐지 오늘 전문성이 빛나십니다. 빛났죠. 장 소장님이 말씀이 없어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이제 최교식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 20%는 정해진 툴에서 나온 거냐. 그건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최교식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가야나 16%라고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계산 방식이 아니다. 요건 아브레오 박사가 이놈의 관상이 좋네? 얘 퍼센트 좀 더 줘. 하면 그냥 늘 이 탐사 해석자의 의지에 따라서 퍼센트 가중치를 훨씬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된 20%로 나왔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잠깐만 여기는 색깔이 좀 더 짙어. 70%.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전문가의 판단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그 개인 회사를 차린 아브레오 박사의 판단 영역에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 탐사 시추비를 우리가 막고 그만둘 수 있냐. 요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아니 그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정말 방송 정치 전문 평론가들이 나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전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대 실장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그러면. 네. 너무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이번에 시추가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성 있는 원유를 개발하고 산유국으로서의 국가적인 위상이 드높아지고 우리가 다 전세기 타고 타지말 여행 가는 그날까지 석유 탐사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좀 이제 트집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만약 국회가 정상화돼가지고 상임위가 열리잖아요. 그럼 산업부 장관 부르고 뭐 차관도 부르고 석유공사 사장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국정조사를 한다. 국정조사 아니라 꼭 아니어도. 상임위에서 그냥 현안 질의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들 어떻게 액트지오랑 계약 맺었어? 그거 다 내놔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죄송한데 국가 기밀이라서 저기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거든.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안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 원유 탐사 부분도 일정한 판단에 고려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이것도 합리적인 여당 관계자 얘기 들으면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을 때 우리도 당황스러웠다. 저걸 저렇게 발표할 일인가? 저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이제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MB 정권 때 자원 개발을 했던 분인데 UAE 원유 탐사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거에 이제 실무적으로 핵심적으로 관여한 분인데 너무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서 박성태 실장님이 이상한 막 잘못된 얘기들을 소문을 뽀트려 다녀가지고 자기가 화가 났다. 콕 집어서 박 실장님을. 네,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4건이나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박성태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달라. 예. 박수민 의원님이시죠? 네, 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네, 전 의원이 아니고. 예, 궁금한 거 못 현장. 참는 박성태 정신, 참기자 정신. 지금 바로 박수민 의원 아니, 페이스북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네. 오타를 쳐가지고 바보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솔직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막
이재명 당대표 얘기처럼 이거 실패할 확률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좀 저주성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계약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 낭비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진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나올 때까지 100개고 200개고 시추공 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하지. 아브레오 박사 뭐 다른 논문 뭐 다른 외국의 뭐 회사 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약간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물론 15년 전이긴 하지만 이쪽 업계는 한 1, 2년 출입한 그러니까 정유, 석유 뭐 이런 쪽 출입했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야. 네.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뭐 교육부 그런 교육비리 그치 그런 지적이 교육비리 있을 수 내가 있다고 봐요. 수사했으니까 내 교육 전문가야. 지금 내가 그쪽에 출입했으니까 출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 예. 방금 말씀드리면 예. 20% 만약 성공 확률 그러니까 채산성 있는 석유 매장량을 발견하는 것에서 20%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20% 투자하냐라고 하지만 그런 엄청나게 20은 높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2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지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그건 필요 1단계가 조건. 20%지 예. 그 뒤에 되는 게 만약 여기서 10%면 2%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20% 높은 확률이라면 대부분 메이저 개발사들은 예를 들어 엑스모빌 같은 애들은 전 세계 광구 여러 개를 들어갑니다. 이거 성공 확률이 뭐 15% 정도 있으면 들어가요, 보통. 15는 들어가는데 이 중에 4개는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해도 이 성공으로 이 비용을 다 덮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공사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들어간 데는 어느 정도면 탐사 단계보다는 탐사 시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추에서 뭔가 좀 나왔어요. 이때도 확률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이 맞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해외 개발업체들이 지분을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로 그런 데 많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돈을 완전 꽉 날 확률은 적을 때 대신 이게 받는 몫은 좀 줄겠죠. 컨소시엄처럼. 네, 네.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석유공사의 그런 입장은 전 이해해요. 왜냐하면 공사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은 예를 들어 대우인터넷 지금 포스코 개발이죠. 이런 업체들은 정확히 따져서 이익이 되는 데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은 꼭 이익이 안 되더라도 손실률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 안보 차원, 자원 안보 차원에서. 그런데 확률이 너무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세스가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고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확률이 얼마고 기대값은 얼마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실 얼마 볼 수 있지만 들어간다. 이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할 확률이 원래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이 그냥 계산식에서 세금을 쓰는 자동적으로 거니까요. 도출되게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복권 긋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차 검증을 해야 되고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면 70년대에 우리가 할 때도 이미 탐사 분석 업체들한테 세계적인 탐사 분석 업체 몇 군데에 시킵니다.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사 보니까 몇 군데에 같이 시키는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영업 기밀이다 이러면서 하는 건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죠. 예. 네. 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저희 주하은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예. 있으니까 또 그 취재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나중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식할 때 그 기자도 같이 예, 좋습니다. 제가 정말 예, 박성태 개인적으로 참 실장님이 칭찬하고 초청했다. 싶은, 예. 예. 그때 삼겹살 1인분은 그 기자 목표로 추가. 제가 예, 요새 물가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예. 박수민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답을 안 한 게 있네. 4년간 세금 체납이라 이거는 솔직히 자기도 석연치가 않다고. 그 부분은 실제로 차관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몰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이제 답변을 하겠다니까. 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수민 의원 좀 페이스북 가셔가지고 관련된 상황도 한번 지켜보시고 예. 그래서 이쪽 얘기도 들어보시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제 국정조사 상임위원회를 피하기 위해서 보이콧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죠. 전례와 관례 없는 일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헌정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 이번 22대 국회 처음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지난 의원들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국회는 어쨌든 대화 타협, 협의, 합의 이런 게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을 해줬으니까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래. 그게 다수결의 원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저는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래? 니들끼리 할 거야? 우린 보이콧 안 할 거야. 우린 국회 보이콧 할 거야. 우리끼리 그냥 15개 특위 만들어가지고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정 운영할래. 이거는 또 집권여당이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당도 나쁘고 야당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속히 여야가 좀 협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보이콧이라는 것을 말로. 선택했습니다. 네. 근데 특위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뭐 도시락 먹고 그러겠지. 아, 특위에서 도시락 먹는 건가요? 위원회를 열어야 활동비가 나오는 거죠. 특활비가 거기 회당 그런 거 나오지 않나? 특위라는 회의 참가비. 정치기회에서 특위에 대한 회의 참가비는 안 주고 그냥 도시락 같은 도시락도? 줘요. 예. 얼마짜리? 그건 뭐 4,500원짜리 저 사람들 편의점에서. 자, 더 주겠지. 보이콧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제쯤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 같은 특검법들이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들어가야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콧이 한 달 반 정도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본회의는 이야기하시던데요. 들어가겠죠. 본회의는 네. 들어갈 텐데 상임위원장을 뭐 다시 우리가 받을게. 그러니까 13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네, 그러면 투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개. 7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다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1년 정도 그렇게 했다가 국민의힘이 나머지 그래 이제 줘 해서 가져갔잖아요. 이번에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실 좋은 일은 아닌데 여야 관계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뒤에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법이랄지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민주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격앙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여당이 거기에서 합의 주체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겠지만 네. 참아 달라고를 못하고 아. 그냥 지켜만 볼 것 같아요. 그럼 네.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될 지금 것이다. 대결은 사실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결이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민주당도 너무 저렇게 가는 게 또 안 좋게 볼 수 있고 또 뭐 다음 대선에 예를 들어서 수권 정당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또 그걸 뭐 나쁘게 보실 만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은 국정을 끌고 가는 가장 큰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안 하잖아요. 그럼 풀어가야 되는 건 대통령인데 본인들이 보이콧한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끌고 갈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뒤에 버티고 있어서 특히 운영이권 제가 그래서 야 하지마. 운영위원장 하지마. 이랬을까? 운영위를 만약에 운영위원장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잖아요. 그러면 현안질이 계속 없는데요. 비서실장 나오세요. 안 나가요. 민정수석은 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안 나가요. 경제수석 나오세요. 안 나간다니까. 그때 뭐 계속 이럴 거잖아요. 파행. 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어요? 해서요. 안 좋거든요. 경호원들한테 총 맞을 걸?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어, 내전인가요? 빵이야 빵.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도 뭐 법사 이것보다도 일단 운영위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운영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운영위가 핵심이라고 보고 대통령실에서는 결사 반대겠죠. 그런데 그럴 거면 총선을 이겼어야죠. 총선을 왜 졌냐? 대통령이 전면에 나오면서 졌잖아요. 그래서 본인 때문이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리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서 국회에서 문제 삼아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더욱더 불리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국회 정상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7월 23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23일입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히면 당대표가 예. 전격적으로 자 저희들 그래도 이제 민생 챙겨야 되니까 전격적으로 등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새 당대표가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만약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등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듣고 있다가 저쪽 가서 우리 의총하고요. 일단 투쟁 이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바보 되는 거죠. 한동훈. 근데 예.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당대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저는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검법안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달 만에 법안 발의해가지고 본회의까지 상정되고 통과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국회법에도 절차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소위원회에서 검토도 해보고 막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법의 정신은 어쨌든 대화 타협 협의예요.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의사 일정과 안건이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행이 되는 거예요. 상임위를 열었는데 산자위 상임위를 열었어. 지금 야당 단독으로. 장관들 안 나가요. 차관들도 안 나가요. 그럼 그게 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니들 안 나오면 청문회 한다. 동해문협장 뭐 국정조사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고집만 부리지 말고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약간 저도 그런 게 또 있다고 봐요. 지금 나가봐야 괜히 우리만 손해다. 그렇지.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런 게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럴 거면 왜 여당을 했는지 일단 예전에 제가 이제 여당 반장일 때 새누리당일 때 그 당 국회에서 여당 반장을 했었는데 그 언론사에 있을 때요. 근데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자기가 여당 반장이었어. 내가 반장이었죠. 그때 보좌관이셨고요. 나는 반장인지 몰랐어. 당대표실 그냥 보좌관. 일개 기자인 줄 알았죠. 출기자인 줄 알았어요. 예. 반장이었어요. 내가. 몰랐어요. 여당 기자 반장. 겸 반장. 그 아시죠 여당 반장. 아니, 예. 당시에 이제 박성태 기자님이 저희 의원실을 딱 들어오면은 저쪽에 있는 좋은 얘기예요, 비서부터 그 시작해서 카톡으로 저기 저 이상한 기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아닌가요? 진짜로 가짜. 이상한 아니, 내가 왜 기자라고. 가짜뉴스가 그 이상한 기자가 들어오니까 좀 피하시거나 중요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카톡으로 쫙 떠요. 민환 기자여가지고 너무 취재를 잘할까봐. 아니요, 저 반장이 그렇게 취재 많이 안 다니죠. 근데 그래도 뭐 워낙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대표실 부실장이었잖아요. 실무를 다 깨는 그런 예. 분이었으니까. 여당에서 무서워했던 우리가- 반장이 이제 거기 가면. 예. 근데 그때도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저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를 해보면 나름 국정 운영의 주체라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다 몰라. 그냥 개판해. 우리도 안 해. 보이콧. 웃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예. 그건 왜 그러냐? 여당 의원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전 그보다 대통령이 뒤에서 너무 완강하니까 이분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당 하지 말고 이 정도 자세면 2당도 안 돼요. 한 4당 정도 하면 돼요. 네. 그잖아요? 네. 박성태 기자님을 우리가 국회 있을 때 피했던 거는 되게 정확하게 취재를 잘하시고 고마워요. 이따 나갈 때 과자 우리한테 드세요. 카드 돌려줘. 아직 안 오셨어요? 자연스러우셨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거야. 예. 되게 합리적이고 예.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자분들 친해지면은 좀 봐주면서 기사 쓰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기자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고마워요. 저희가 좀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자를 그만두고 평론을 하시는 걸 보면 여야 가릴 거 없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 자기 카드 줘 이제. 예, 자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지갑을 놓고 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 하나의 지금 전국의 안경 딱 변수가 끼라고.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어제 이재호 상임 고문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형이라면 난 출마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두 분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형이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냐 싫어하는 동생이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를 예.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아까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해줬던 얘기는 이재호 이사장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싫어하는 동생이다. 아이고.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한 조언은 아니다. MB 수사할 때 예. 저런 새파란 머리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피도한 말은 저 인간이 와가지고 MB 나와라 들어가 이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 거죠. 당시에 그래서 MB 정권에 있던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 부딪혀서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나오면 거기 출마해서 배지 달아가지고 정치인의 길로 가는 거. 그게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정치 못하는 거죠. 그것을 승부수를 띄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출마하는 게 맞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같은 정치 검찰은 앞으로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만약 그냥 저한테 객관적으로 예, 정치 동생이라면? 컨설 예. 아니 동생이라면 이런 동생 안 데리고 있죠. 안 이 데리고 동생이 저 계신다고요? 욕을 했거든요. 아 욕을 정말 했다고요? 앞에 개자가 붙은 아니. 쌍욕을 저한테 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만나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거 혹시 알 수 있습니까? 2021년도 제가 윤석열 엑스파일 터뜨렸을 때 아. 저랑 친한 분이 한동훈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니 어디 툭툭 치고 그럽니까? 장성철 그 XX 막 하면서 막 아. 욕을 몇 번이나 했다라고 예. 저한테 욕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저도 뭐 그거에 감정 드는 건 아닌데 그럼 복수하십시오. 어떻게 복수할까요? 보고. 아 방송 중이구나.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컨설턴트로서는 출마하셔서 승부 걸어라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액트지오 같은 거예요. 액트지오요? 컨설팅 피만 장성철은 액트지오다? 컨설팅 피만 그냥 받는 건 뭐 출마하세요. 아. 그치, 그치. 그쪽에 우리가 컨설팅 저쪽 동네 제가 컨설팅해서 해주겠습니다. 그거는 분석하는데 얼마입니다. 요것만 하면 된대. 근데 같이 일꾼이면 출마하지 말라고 한다. 아. 요게 이제 시초에 대한 아니, 부담을 대한민국을 갖고 있는 위해서 것과 그런 거예요. 액트지오에 액트지오와 비하면. 한동훈을 연결시키는 연결시키죠. 놀라운 이제 네. 박성태 실장님의 연결. 저는 예. 늘 상상 속에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박성태 실장님이라면 한동훈 저는 얘기했죠. 비대위원장한테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제가 체크했습니다. 오기 전에 네, 누가 동생- 형인지. 예. 제가 그 체크할 정도예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팩트가 소중하니까요. 네. 예. 동생처럼 보이지만 형이어서 예. 한동훈 위원장 개인을 위해서라면 출마하지 말라. 한동훈 양이 대선 주자가 되고 싶고 대권을 잡고 싶으면 출마하지 말라. 제가 네. 계속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한 달 전부터 바꿨죠. 국가를 위해서는 출마해라. 네? 아. 전당대회에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검증 나서 부족한 정치적 내공이 뽀록 날 거다. 아. 그래서 그냥 빠져주는 게 맞겠다. 본인이 엄청나게 잘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어떤 한 여권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각성해서 잘한다. 그러니까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증 없이 툭 넣어서 정치신이 와서 툭 떼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국정 운영을 완전히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권에서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가 돼서 정치라는 영역에서 검증 기간을 거쳐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증 기간에서 탈락될 확률이 80-90% 이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일찌감치 대선 주자 대열에서 빠져주는 게 예. 과거에 우리의 전례로 봤을 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는. 예. 왜냐하면 여야로 본다면 물론 뭐 지지율에 따라 나중에 다르겠지만 일단 여야로만 본다면 뭐 거의 홀짝이잖아요. 1대1이니까 되냐 안 되냐. 뭐 아. 이쪽이 되냐 이쪽이 되냐. 네네. 홀짝 같은 건데. 반반. 반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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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검증 안 된 분이 그 반반의 반을 담당하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아,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은 예. 나와서 검증을 통과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쉬셔라. 템플스테이는 그때 가셔라. 아. 이래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장성철 소장님 이제 취재에 따르면 요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하고 다닐지 좀 설득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민 중인 거죠. 예. 그 본인이 당대표만 돼서 최고위원들이 다 친윤이면 당대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합니다. 그 얘기 반대해요. 당신 혼자 그렇게 당을 이끌어가면은 우리 다 사퇴할 거예요. 그럼 전당대회 다시 치러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최고위원들을 출마시키려고? 몇 명 예. 출마시키고 설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좀 녹록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오. 저번 주 얘기 들어보면 누구는 뭐 무조건 나갈 거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안 나갈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 러닝메이트 최고위원들이 구해지지 않으면 안 나갈 수도 있다. 이 안 나갈 수 말씀이신 있다고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아. 생각이 드는데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2주에 한 번씩만 들어요. 네. 2주에 한 번은 뭔가요? 아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예. 저 말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이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벌써 한 달째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건 그렇죠. 한 달 넘게. 저희 템플스테이 이야기는 그렇죠. 몇 달 예, 됐죠. 총선 전부터 했던 것 그래서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여서 예. 이분이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걸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가서 우리 중국집 가서 저 짜장면 드실 거예요? 짬뽕 드실 거예요? 메뉴판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결정하신 다음에 올게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아. 계속 뭐 드실 거예요? 물어볼 게 아니라. 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체크해요. 예. 뭐 드신대요? 그때 결정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주 뒤에 올게요. 그러고 네. 제가 근데 7월 23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곧 결정해야 될 때 그래서 아닙니까? 꼭 결정하겠네 이제. 네. 난 짜면 짬뽕 다 먹고 불닭볶음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 어떻게? 아.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죠. 불닭볶음면은 중국집에서 안 팔아요. 오케이. 굉장히 증문즉설에 강한 오늘 박성재 실장님 타율이 좋으시니다. 당연히 옮겨야죠. 예, 오늘 이렇게 방청객이 계셔서 그런가 타율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니 방청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보다 겁나. 자, 아까 이제 국회 운영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영의 또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건의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종결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해야죠. 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이야기도 저희가 꽤 오래 하긴 아니, 했습니다. 수사는 되는데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거냐 예. 그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권익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 배우자를 뭐 저 명품백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나온 것 같아. 근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모두 평등하게 대통령 배우자, 권력자의 배우자도 조사를 하는 거냐. 그걸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권익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창이잖아요. 같은 학번인 것 같은데? 79학번? 맞아요. 아유 대통령 외국 순방 나가시는데 여사님 발걸음 가볍게 해드리려고 그 도와드리는. 네, 법적인 예. 족쇄를 좀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판단을 정무적으로 했다면 상당히 바보스러운 판단이다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에코백을 왜 들고 다녀 그거를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스 바이바이 플라스틱스. 플라스틱 백스 백이라고 써있네. 백스라고 예. 써있던데 예. 쓰면 그 복수형인데 그럼 안에 다른 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해가지고 타율이 S를 어마어마하신데요. 우린 문법에 철저하니까. 그치 국문가신데 영어에도 굉장히 엄격하신. 영어였구나. 예, 예. 죄송합니다. 영어는 폐지 예. 나섰네. 네. 저희 권익위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여사 권익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조국 대표랑 또 박지원 이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사님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진짜 국익을 위해서 지금 배우자로서 외교활동하러 가시는데 그렇게 그냥 맨날 욕하고 흠집내고 도대체 김건희 여사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호주 런 이 사건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왜냐면 저는 원래 저는 사람을 동물로 본댔잖아요. 하고 다들 뭐 그냥 대충 그럴 수 있겠지 하고 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히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도 최대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 호주 대사를 보낸 것도 국방부 장관 출신을 아무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뻔한 일에 백스 S 그러네요. 저희 제작진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근데 걔가 얘기한 거네요. 보니까. 개사과? 오늘 진짜 위험한 방송인 것 같은데. 아니 걔가 얘기해 괜찮으시겠죠? 이게 백스가 걔가 그 말풍선 아니에요? 자, 사진을 한번 직접 다 찾아보시면 이제 무슨 복수, 이야기를 하는지 복수인가? 알고 알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 아무튼 플라스틱 백스. 예. 예, 바이바이가 앞에 바이바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플라스틱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플라스틱 알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에코백이다. 하시면 에코백. 예. 그건 안 돼. 에코백이다. 네, 예, 맞아요. 예. 예. 친환경. 근데 디올백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그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자꾸 하나? 강조하는 건 좋지 않아. 네, 아니 자- 다른 의미는 없어요. 물어보는 자, 거예요.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석유 화합물이잖아요. 소 가죽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디올백 소 가죽 아닌가? 한번 네, 뭐가 그건- 소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올백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하시던 말씀. 요거는 전 국민이 봤잖아요, 영상을. 그런데 이거를 아무 문제 없다고 종결 처리하는 거는 국민을 아주 핫바지로 본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법정 디올백을 받아서 뭐 제재를 형사 제재를 안 받는 건 법에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 법 취지가 거기가 여사를 배우자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배우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공직자 이분이 적절하게 대처했냐를 보면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안 당해요. 재임 중에는. 그렇지만 수사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사실은 규정을 해야죠. 규명을 해야죠. 몇 년 지나서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재임 기간 중에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여사 제재도 안 받는데 냅두자. 여사 문제가 아니에요. 백은 여사가 받았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 문제예요. 대통령이 신고하고 반환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부패 총괄기관이는 국민권익위가 덮자라고 한 거예요. 대놓고. 그거는 국민을 아주 핫바지로 본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대 국가 얘기를 할 때 제도적 틀, 그러니까 복잡한 거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 제도적 틀이 난 다음부터는 고대 국가 체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부족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족장의 부인 문제니까 대충 넘어가자. 요때 가능한 거지. 근초고왕 이후로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아, 근초고왕까지 가나요? 그렇죠. 예.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사람부터 예. 이렇게 안 했다고요. 예, 본격 교양방송 예. 저희 박장대소. 법흥왕인가? 예. 아무튼 이거는 지금 너무 우리가 뒤로 차는 거야. 예.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을 한 몇천 년을 땡기는 거다. 예. 몇천 년까지는 아니고 근데 사실은 몇백 년. 법적인 미비점인 것 같은데 청탁 금지법에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들어가죠. 아니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제가 관련된 법 내용을 좀 확인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갔지만 민주당도 현안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에서 당원 당규 개정을 했고 내일 이제 당무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조 친명계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 내기도 했는데 이 레드 팀이 잘 작동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민주당 얘기할 거면 저 출연료 생명수당 10만 원 더 얹어주세요. 생명수당이요? 네, 민주당 얘기만 하면 댓글에 장성철 저 XX만 욕만 올라오는데 생명수당 진짜 주셔야 돼요. 오늘 팬클럽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팬클럽 팬클럽 좋죠. 30분. 김영진 최고위원을 아침에 만났어요. 아 방송에서 네, 예, 그래서 예. 이 얘기 하시는 때 제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괜찮으시냐? 회관으로 전화 많이 안 오냐? 항의 전화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아직까지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직접 본인이 얘기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답을 들었다는 것까지는 혹시 들으셨나요? 잘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었대요. 아, 이재명 그러면서 대표가? 본인 뜻대로 하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말은 계속 하고 싶다. 자신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중도층과 비판적인 지지층의 마음이 떠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외연 확장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잘하셨다고. 네. 맞아요. 저도 김영진 의원과 얘기를 하면서 뭐 지난주에 통화를 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조직의 레드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저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레드팀이 없다. 참모들이 직원을 못한다. 왜? 경로하니까. 제가 한 3달 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이상하게 간다. 근데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탑은 사실은 결정하는데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탑에서 자꾸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맞아. 사장님한테도 이렇게 레드팀? 네, 좋은 관계를 해서 레드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정 정도 그룹의 장일 때는 맨 막내한테 억지로 따로 카톡 보내서 전처회 때 너 반대되는 얘기를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분위기가 되면 각자 그냥 뭐 선배고 뭐고 막 그냥 얘기를 해요. 그걸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한 사람은 너는 충성심이 약해라고 해버리면 그 조직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지만 그렇게 가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근데 김영진 의원이 그 내용과 일단은 내용과 별개로 놓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더군다나 친명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불렸던 당시 대선 때도 상원실장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 자체도 예를 들어 당원권 강화나 이런 거에서 제가 몇 군데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당원
당심이 전당원 투표나 전당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당심이 과연 당심이냐. 왜냐하면 공론조사랑 여론조사랑 다르잖아요. 수기도 다르고. 그런데 그냥 투표할 의지가 강한 분들이 나와서 그냥 탁탁탁 하는 게, 왜냐면 이전에 전당원 투표하면 투표율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당심이냐.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몇 차례 해왔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개정사항에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의 임기를 당무의 의결에 따라서 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이상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예를 들어 대통령의 무슨 탄핵 상황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런 건 예외 규정을 그냥 두면 돼요. 그걸 당무의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선이나 선거 기간이 변할 때는 예외 규정으로 두면 됩니다. 그걸 너무 많이 열어놨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영진 의원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결국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되기보다는 김어준 씨 같은 대형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당에 더 많이 투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염된 당원들의 뜻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권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권 밖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전선동을 하는 분의 얘기가 이런 정치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과연 바람직스럽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지역에서도 보수 유튜버들이 막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 태극기 부대들 막 선전선동해가지고 막 당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게 과연 건강한 당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아니 저 여기 구독자 35만 시사인이 구독자 100만이 되면 여기 목소리가 더 커져. 두 분이 함께 그러면 계속 우리 지금 출연료도 100만 원으로 네, 올려주세요. 35만에서 지금 1000명 부족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기후제식, 저희가 서동유식 기사. 지난주에는 2,000명 부족한다고 해가지고 34만 했는데 우리가 예. 무슨 그래도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아까 다른 방송 봤는데 시사인이 요즘에 제일 핫하다. 우리 대표님의 영도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시기만 하고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 눌러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시사인이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고 물론 용정부의 비판이 좀 더 세긴 한데 편파적이에요. 뭐 정부가 훨씬 더 책임이 크니까 저는 예전에 제2의 있을 때도 그렇고 같은 생각이에요.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이 센 곳에 더 약간 왜냐면 거기가 더 힘이 세니까 더 책임감이 강하니까 더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 말고 이쪽은 무조건 좋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편파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김은지 앵커가 중심을 잘 잡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십니까? 출연료는 저만 올려주세요. 예. 이게 생각이 자, 다르다. 안타깝네. 시사인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공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뭔가 너무 뒤에 이야기하려고 앞에 너무 논리적으로 빌려. 안 맞잖아. 너무 공정한 편파적인 속이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난 아브레오다. 왜? 어쩔래? 오늘 팬클럽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도 오늘 취업했다. 장사님이 자 결론은 공정한 방송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너무 것으로. 편파적으로 공정한 방송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슬슬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뭘 얘기했죠? 그 이화영 1심에서 유죄 선고가 있었고 이번 주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를 짚어주고 가시죠. 기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가지고 1시간짜리인데 그러면. 그래도 짧게. 예. 기소된대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이 어떻게 좀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뭐 방탄으로 재판 간다. 받겠죠,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상권 분립의 선을 민주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넘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고 방탄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 검사들이 좋다. 민주당 사람들 우리 다 털어보자. 그냥 다 기소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은 와 무슨 뭐 판사들을 뭐 조사해?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판결을 더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감정이 실린 그런 판결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러면은 상권 분립의 나라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이 사건을 보는 이제 간단한 프레임, 저만의 프레임이 있는데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말은 신뢰성을 좀 잃었다. 워낙
정황이나 맥락과 관계없이 말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신뢰성을 좀 잃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은 도 있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다. 이왕구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 상식적으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게 이제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재명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을 때 당시 법원의 판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쌍방울이 이거 좀 도와준다나요? 이거를 근데 나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나 이걸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여부는 그건 불투명한 거죠. 의심이 가긴 하지만 형사법적으로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도 그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는 어떠냐?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턴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저도 이제 검찰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우린 다 죽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턴다. 이건 사실은 검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정황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털겠네라고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그런 의심을 안 받게끔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더 그냥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턴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가 의심된다거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으로 가거나 검사 탄핵으로 가거나 무슨 뭐 특검법을 만든다거나 이것보다는 그냥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에서 따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에서는 국정질이나 현안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화영 지사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 될 수가 있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있으니까 그 제도적인 틀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말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사위에서 단독 진행해서 일단 분위기면 되겠네요. 다 속았네 지금까지. 예, 너무 공정해서 너무 편파적이어서 공정한 방송 오늘 장성철 피셜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성립되는 건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있어 다 그런 게. 예. 아, 그래? 딱산 역설이 난무하는 아메리카노. 세상 아니에요. 아, 역설. 예. 예, 아, 이해됐어요, 이제. 예. 자, 네. 오늘 디오백 받고 구독자 에코백 들고 가고 이게 역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역설 이해됐어요. 네. 예.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 오셨는데 그 짧게라도 혹시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저기 어느 분이신지 지목하시겠어요? 뒤에 요 열줄 분이 있으시면 되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빠르고 아주 정확한 뉴스, 김은재 뉴스인 정말 매일 보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그 제작진분들 노력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되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되게 저는 박 실장님하고 장 소장님 되게 좋아하는데 또 장 소장님 팬으로서 아니 왜 박 실장님 이름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오늘은 더 재밌으셨어요. 항상 재밌어요. 냉정한 팬클럽. 항상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장수영님 팬클럽이시죠? 네. 아, 그러시죠. 예. 자. 저 뒤에 팬클럽 엄청 오셨네요. 저는 솔직히 이거 관광버스 몇 대 오신 거예요? 네, 저만 신청했을까 봐 걱정했는데 130명이나 와 계시네요. 하여튼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재밌었고요. 소장님 특히 양쪽에서 욕먹고 힘들어하실 때 많은데 되게 소신 있게 용기 발언 하시는 거고 또 인성도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되시길 바래요. 역시 장 소장님으로. 예. 혹시 다르게 또 말씀하실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서 자, 뒤에 지금 자, 예. 저 화분이었군요. 제가 함께 봤어요.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 두 패널 분들도 더 힘내가지고 오늘 활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인사 그러면 해보실까요? 지금 아직 35만까지 800여 명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 구독해야 된다. 이 방송 끝나고도 클립으로 보시는 분들도 까먹고 계시다면 바로 구독 눌러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실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지금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김은재 뉴스는 6월 1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김종대 정치 풀 악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으시고요. 이번에는 보조석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앉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